당대표에 5선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0.59%포인트 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고위원회도 친문 성향 후보들이 대거 포진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조성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틀이면 물량이 다 소진돼 접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대 경찰관이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인과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모텔 객실을 통째로 빌려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5선에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내년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리의 무게가 적지 않습니다. 친문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송 의원이 대표가 됐습니다만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1위를 했다는 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당내 표심은 송영길 대표의 향후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당대회 결과를 최현희 기자가 보도해드리고 곧이어 사전 녹화로 진행된 송영길 대표와의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는 기호 2번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측 불허의 3파전으로 진행된 당대표 경선 승자는 5선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송 의원은 총 득표율 35.6%를 기록해 35.01%를 얻은 친문 홍영표 의원에게 불과 0.59%포인트 차로 신승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29.38%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당권을 잡은 송 신임 대표는 86그룹 맏형으로 친문 핵심과는 거리를 둬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송 대표는 수락연설 중 울먹이며 유능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1위에 올랐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앞장섰던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친문계인 강병원, 김영배 의원도 당선돼 친문 위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친이재명계인 백혜련,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전예숙 의원도 최고위에 입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당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심으로 대표되고 있고 또 네. 이게 민심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잘 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이란 표현보다는 열성 지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성 지지자들의 그런 당에 대한 열정을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기초에서 당원 내부의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당내 목소리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중요한 사항들은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또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동안 비대위원장을 해왔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현실과 약간 유리된 부분들을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중에 강조했던 것처럼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을 뒷받침해 나가되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엔 지도부에서도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세를 포함해서 부동산 세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 문제도 종부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2030년까지 90%로 이제 돼 있는 그런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잘 협의해서 이렇게 절충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이 남자, 그러니까 20대 남성의 야당 지지세가 두드러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젊은 층의 민심을 되돌릴 보관이 있으십니까? 일단 아들, 딸을 대하는 아빠처럼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20대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일자리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집값이 너무 상승해서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살만한 집 공간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서 죄송하게 이럴 데 없는데 이러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민주당으로 변화되겠습니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잘 안 듣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가상화폐 대책 마련이 정부 여당 입장에선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아직 그 주무부처조차도 이제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던데요.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확산되게 된 것은 우리 20대들이 희망의 출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일단 은성수 금감위원장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도 차분하게 우리 내부에서 좀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어준 씨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김어준 씨가 이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출연료나 또 편파성 논란에 관심이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방송 간의 균형이 필요하고 자체 이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모든 방송이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내부의 다양한 언론사, 특성을 갖는 언론사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 간의 견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 전화도 하고 그제는 오찬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의제 조율 없이 식사만 할 수는 없다고 해 없던 일이 됐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김기현 원내대표 당선 직후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5월 3일 오찬을 제안했습니다. 야당 원내사령탑을 선출 사흘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한 건 이례적인데 재보선 이후 야당 지자체장을 따로 불러 오찬을 하는 등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하고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의제와 사전 조율도 없이 무조건 식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는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도 건넸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여당과 협의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백신 문제를 꼽았고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으로 해서 적극적인 백신 확보 활동에 진력할 것입니다. 또 전당대회 준비를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6월 초 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야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달 중순쯤 결단을 내릴 걸로 전망하며 국민의힘 입당이 아닌 독자 세력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번 주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 교수 출신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 지원금을 받은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딸들을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박준영 해수부 장관 부인이 수천만 원대 후보자 부인이 수천만 원대 장식품을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했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박 후보자가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대 교수 재직 당시 국비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 기록과 딸들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비교한 목록입니다. 6차례 해외 학회 세미나 가운데 4차례 딸들의 출입국 기록과 행선지가 일치합니다. 겹치는 곳들은 모두 관광지로 유명한 곳들입니다. 3차례는 두 딸과 한 번은 장녀와 각각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출장 보고서 역시 몇 줄에 불과했다며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이 될 사람이 공과 사의 구분도 못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 후보자 측은 자녀가 동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비용은 개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를 동반하신 적은 있는데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그 후보자의 개인 비용으로 지출을 다 했고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고급 장식품 불법 판매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자 부인은 박 후보자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들인 장식품들을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 하루 3건의 대미 대남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대북 단체의 전달 살포를 비판하면서 상응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새벽 담화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의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며 용납 못할 도발 행위로 이를 통제하지 못한 한국 정부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대북 전단 살포 비판 담화를 낸 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또 외무성 국장은 담화에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큰 실수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고, 외무성 대변인은 북인권 문제를 지적한 미 국무부를 향해 우리와 전면 대결을 준비한다는 뚜렷한 신호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 발표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 도발 등 대미, 대남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여정이 대남의 문제를 삼은 거는 그것도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결국 미국에게 양보를 얻어내는 그들에게 정형화된 일종의 행동 패턴이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경찰이 조사 중이라며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06명으로 나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이 바닥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도 접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백신이 20만 회분 정도인데 이틀이면 다 소진되는 물량이라 추가로 빠르게 공급되지 않으면 화이자처럼 1차 접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국내에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200만 6천 회분입니다. 어제까지 약 183만 명이 접종한 걸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남아있는 물량은 20만 회분도 안 됩니다. 13만 5천여 명이 접종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이틀치도 안 되는 물량입니다. 오는 14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가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이자와 같이 당분간 신규 1차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약 31만 회분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3주 안에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사람은 133만 명에 달해 100만 회분 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상반기 고령층과 취약계층, 필수 인력 등 1,200만 명 접종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고령층을 빨리 1차 접종을 맞게 하고 이후 후속 물량을 통해 2차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접종 계획은 짜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내일 구체적인 백신 잔여 물량과 추가 공급, 그리고 접종 일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대 경찰관이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반강제 접종이라며 불만과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소속 50대 여성 경찰관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A씨는 접종 당일 가벼운 두통을 겪은 뒤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가 이틀 뒤인 지난 1일 두통이 재발해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 두통이 재발했고 손과 얼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뇌출혈을 의심한 병원은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수술 소식이 전해진 뒤 경찰 공무원들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접종 불안을 호소하고 사실상 반강제 접종이라며 지휘부를 성토하는 내용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예약당하고 접종당하기 직전인데 어떡하느냐는 글을 올렸고 강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려 했던 지휘부에 감사한다며 비꼬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손발 저림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두 건 모두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방역당국의 걱정은 또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인데다 가족 모임이 많은 5월이고 특히 이번 주는 징검다리 연휴이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제주도 등으로 몰리면서 오늘 김포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오늘 낮 김포공항. 탑승 수속장 앞에 선 줄이 출입 통제선 바깥으로 삐져나오고 거리두기선은 무용지물입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안내 직원도 당황합니다. 많다 할 때는 그 계단까지도 갑니다. 계단까지. 거리두기 하자면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되는 거죠. 워낙 많으니까. 인근 주차장은 이미 꽉 찼습니다. 현재 국내선의 1, 2주차장은 모두 다 만차고 주차장 입구엔 이렇게 빈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차량들이 늘어섰습니다. 20분 정도? 보통보단 길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주말 제주도 관광객 수는 모두 8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출발한 탑승객은 탑승하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도 오는데 탑승자가 너무 많아서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김포공항 이용객은 19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85만 명보다 2배가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과 행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달이 코로나 확산세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경찰이 지난 금요일 밤 도심 유흥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업소는 문을 닫고 모텔을 빌려서 객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28곳, 업주와 손님은 200명이 넘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 경찰과 공무원들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모텔에서 술을 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과 얼음통, 먹다 남은 안주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술 마시고 이제 손님 자들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옆방도 상황은 마찬가지. 술에 취한 남성은 오히려 단속 나온 경찰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거 저 신고하시면 어떻게 하시지 아시죠? 아 근데 애인하고 술 먹는 게 누가 잘못이야? 객실 번호별로 술값 등이 빼곡히 적힌 유흥업소 장부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해 이 모텔에서 몰래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0명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영업 그쪽으로 하면은 이제
그 단속이 심한다는 거 알고 일부러 이제 호텔 그런 식으로 해서 변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술 먹고 그런 식으로. 비슷한 시각 경기도 안산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 33명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영업이 중단되자 사전 예약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 뒤 비상계단으로 손님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하루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등 28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손님 등 210명을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역주행하며 달아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견인차 운전자가 6km 가까이 추격전을 벌여 검거를 도왔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범퍼가 부서진 흰색 승합차가 갑자기 출발합니다. 주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는 중입니다. 잠시 뒤 견인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갑니다. 다른 견인 차량까지 가세해 승합차의 진로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승합차는 주유소로 들어가 방향을 바꾸고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6km나 되는 추격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합차 운전자 30대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봤나 봐요. 누가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레카차가 왔는데 그 순간에 도망가 나가더라고.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봉천동 낙성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마을버스와 2.5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도로 옆 카페로 돌진해 운전기사와 카페 종업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피의자가 누나 명의의 메신저와 계좌 등을 이용한 혐의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넉 달 전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7살 A씨입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누나랑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인천지법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누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누나가 자신에게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누나가 살아있다고 부모를 속여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고 경찰에게는 누나인 척 가짜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A씨는 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시신 유기 장소를 인터넷으로 수차례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강화, 성모도 이렇게 5글자 좀 횟수가 몇 회 돼요.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3월부터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내일 재개됩니다. 종전과 달라진 건 개인들도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위험도 더 커진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공매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지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식을 빌려 판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공매도. 주가 하락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많이 지목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 발생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 치자 금지했던 공매도를 1년 2개월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개인 공매도는 과거에도 가능했지만 공매도 규모가 200억 원대로 작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개인 공매도 종목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는 전 종목으로 확대되고 규모도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빌린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개인은 손실이 나더라도 최장 60일 안에 갚아야 합니다. 주식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나 담보 비율도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높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충분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관 투자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나갈 필요는 있다고. 또 공매도는 예측과 달리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손실이 무한대가 되는 구조라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250만 원을 넘게 벌면 초과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자, 이른바 코인 개미들은 과세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가상화폐 과세냐, 연기냐에 맞췄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처음 꺼낸 건 지난해 7월. 1년간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세율 20%를 매기는 방안입니다. 최고 세율 45%를 매기는 독일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발표 당시엔 별다른 반응은 없었지만 시행을 7개월 앞두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6배 넘게 오르고 가상화폐 투자자도 급증하면서 반대 여론이 커진 겁니다.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길 때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인 반면 주식은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크게 차이 나는 점도 과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아직 그 제도권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뭐 세금을 매길 것인지 또는 이런 와중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강경 발언은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회는 1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각을 세웁니다.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하는 건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과세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과세 이전에 가상화폐의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가상화폐 실체를 인정을 하고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않으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지금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금융당국과 세금은 매기겠다는 과세당국. 투자자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서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삼성일가가 납부할 상속세가 12조 원에 이르는 걸로 알려지면서 상속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상속세가 부의 세습을 막는 장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상속받을 때 세금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인왕제색도와 서양 거장들의 작품까지 삼성가가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 2만 3천여 점 기증을 발표하자 외신들은 원만한 상속을 위해 피카소를 내놓았다며 주목했습니다. 감정가액만 3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총 자산은 미술품 빼고도 22조 원가량, 유족들은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해 수천억 원의 신용대출도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 상속대 세금 부담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계비속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2위인데 여기에 이건희 회장 같은 기업의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물려받는 경우 할증이 더해져 최고 세율이 60%로 올라가 36개국 중 1위입니다.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실제 내야 하는 실효세율도 높습니다.
1억 유로 가치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실제 내야 하는 상속세는 54개 국가 중 2위, 증여세는 1위로 조사됐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을 좀 염두에 뒀을 때 30% 내외가 좀 맞지 않을까. 세율도 좀 낮춰가면서 과표 구간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하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상속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요리법이 중요한데 최근 인기인 로제 떡볶이를 두고 두 업체가 내가 원조라고 주장하며 요리법 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 떡볶이. 고추장과 크림을 섞은 소스가 특징으로 2030 세대가 즐겨 찾는 간식입니다. 약간 크리미하고 진짜 그 떡볶이에 딱 생크림 부은 맛입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A사 떡볶이입니다. 로제 떡볶이를 인기 메뉴로 팔고 있는데 최근 비사 요리법을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사는 원래 A사가 자신의 가맹점이었는데 요리법을 배운 뒤 새로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사는 인터넷에 흔한 기존 요리법과는 다르게 수년간 노력해 개발했다며 특색 있게 개발한 요리법을 도용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A사는 요리법을 도용한 적 없고 다른 회사와 함께 개발한 것이라면서 비사가 제기한 요리법 도용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두 회사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식업계에서 요리법 도용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졌던 덥죽도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먼저 상표를 출원해 요리법을 가로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영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하는 클럽 파티가 열렸습니다. 영국 정부가 실험적으로 허용하면서 무려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벨기에에서는 봉쇄를 참지 못한 젊은이들이 무허가 댄스 파티를 벌였고 연휴를 맞은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관광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클럽 내부가 젊은이들로 꽉 찼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스킨십도 예사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Feels dead weird to be back around so many people. And like without masks, without social distance and stuff. Honestly, it feels amazing. 코로나19 백신 성인 접종률이 65%를 넘어서자 영국 정부는 실험적으로 마스크 없는 클럽 파티를 허용했습니다. It's been so long since this has happened. It really didn't feel like we'd get this again.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은 참가자 3,000명은 파티 이후에도 정부의 추적 관리를 받게 됩니다. 방역 완화에 소극적인 벨기에에선 무허가 댄스 파티에 수백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봉쇄 조치를 풀지 않으면 자신들이 풀겠다며 반발했습니다. On nous enlève nos libertés individuelles et c'est juste se poser dans un parc. Au final, on est là. 5일간의 노동절 연휴가 시작된 중국도 방역 조치가 무색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이용객 수는 하루에만 2천만 명에 육박해 코로나 유행 전보다도 6% 늘었습니다. Expecting up to 200 million people to be hitting the roads, taking to the skies, and going on the rails. 사람 물결은 관광지마다 이어졌습니다. 만리장성의 유명 코스 바다링에는 하루에 4만 8천 명이 입장하면서 적색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양정철은 민간인일 뿐으로 하겠습니다. 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돌아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일 뿐이다. 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민간인으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지금까지 쭉 보내왔습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최근에 언론이 너무 좀 과도하게 주목하는 건 아닌가 싶고요.
네, 언론이 과도하게 주목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주목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예, 그렇죠. 물론 양 전 원장을 형이라고 부르는 윤 의원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양 전 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양 전 원장의 위상에 대한 여권의 갑론을박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신뢰를 중심으로 하고 늘 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중용을 하지만 그 안에 양정철은 없다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7년 5월 달에 양정철과의 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네, 친문 지지층의 활동이 많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최근 무슨 실세인 것처럼 기사 나오는 게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본인이 고사했다고는 하지만 이 진짜 복심이라면 대통령이 임기 말에는 청와대로 불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정철 전 원장 하면은 자타공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말일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로 불렀을 만도 한데 복심이라면 안 그랬어요. 예, 특히 강성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양 전 원장에 대한 비토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네.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거론될 때 양 전 원장이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이게 양 전 원장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또 양 전 원장이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지난 총선 때 양 전 원장의 지원 속에 만들어진 비례정당, 이 더불어시민당이 창당했었죠.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중 한 명이었던 이 최백은 교수가 바로 이재명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전파자입니다. 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이 지사뿐 아니라 다른 여권 잠룡들과도 두루 접촉해왔습니다. 현 단계에서 이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라는 거는 너무 나간 얘기 같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의 생각도 이제 중요할 텐데요. 네. 서 기자 혹시 통화해봤습니까? 예, 약 3개월 만에 귀국한 양 전 원장은 최근 자가격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오늘은 이 전화가 하루 종일 꺼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정권 재창출이 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자신도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은 그동안 쭉 밝혀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양정철은 민간인일 뿐의 느낌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네. 하겠습니다. 이 양 전 원장은 지난 총선 이후에 스스로도 상처 준 분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비례정당 창당 과정 또 이 공천 과정에서 악역을 맡았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비토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권의 대선 후보가 일단 결정이 되면 자이든 타이든 이 전략가 양정철의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이 정치권의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조응천 고요 속의 외침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이 요즘 당내 그 열혈 지지층이라고 하죠. 예.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연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 의원은 어제도 이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이 열혈 당원들의 적극적인 문자 행동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잉 대표되어 왔다면서 차기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을 당의 위선 또 내로남불 때문이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는데 이 최근 논쟁 과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문자 폭탄을 독려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소송으로 대응한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이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조국 똘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진중권 전 교수를 고소했던 김용민 의원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김 의원은 1심에서 패소를 했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당내 반발도 사실 많죠. 물론입니다. 네. 이 급기야 김두관 의원은 당원들과 이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본인이 정당을 잘못 선택한 것이지 당원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떠나라는 얘기죠. 예. 이 조 의원은 실명으로 문자 폭탄을 비판할 수 있는 의원 이 10명에서 20명 정도를 모아보겠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네.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 네. 서 기자 그런데요. 네. 조응천 의원이 당내에서 지금 상당히 도드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국이란 말이죠, 사실상. 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시선은 없습니까? 예, 실제로 친문 진영에서는 조 의원이 결국 제3지대 합류를 하기 위한 사전 행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조 의원에게 대놓고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누구 조우라고 나가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이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최순실 씨 전 남편이죠. 정인회 씨의 권력 사유화를 경고하면서 정권과 각을 세우다가 이 해임된 바가 있죠. 네. 자신의 꿈은 언제나 지금도 레드팀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레드팀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조직 내 외부인의 시선으로 가상의 적 역할을 하는 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서 기자, 네. 일단 조 의원의 결심이 계속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조응천 고요 속의 외침의 느낌표는 민주당의 5년 전 환영사로 하겠습니다. 네. 이 5년 전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조 의원을 삼고초려해서 직접 영입에 나선 사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이 조 의원 입당 뒤에 민주당은 공식 트위터에 민주당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함께 토론하고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민주당 환영사에 담긴 가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저녁까지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화창한 날씨 속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안개 때문에 200m의 앞도 보기 힘든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10도 이하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청주 23도, 대구는 24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부터 수요일까지 또 비 소식이 있고요. 이때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오락가락 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식. 깊이 고찰하지 않고도 명백해서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 피의자,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 대상에 놓인 사람. 피의자가 된 검사를 두고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짓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 탈락된 상황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 삼자니 멋쩍은 지경인데 검찰총장 추천위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위원장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네네. 그럼에도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이건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